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폴란드 국군 이날에 최초로 공개된 K230 천무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19일 천무에 관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 K230 천무의 폴란드형 맞춤형 버전 호마르K가 한국산 무기체계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마르K는 작년 퍼레이드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올해 미국의 고속기동포 병로켓 시스템 HIMARS-IMAS보다 앞서 소개되며 폴란드군이 얼마나 중요한 전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218대에 대한 1차 실행 계획을 맺고 올해 72대에 대한 2차 실행 계획을 체결해 현재까지 최종 도입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천무 호마르K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규모로 도입해 실전 배치하려는 이유는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한국 정부가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천무의 수출용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기존 300M에서 500km로 확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미사일 개발 및 운용 관련 제한이 완전히 풀렸지만 수출용 미사일은 국제다자 간 협의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체 JMTGR가 규정한 탄두 무게 및 사거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와 함께 공급한 수출형 유도무기의 사거리가 290km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300km의 제한을 500km로 늘린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MTCR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TCR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세부 규정을 이용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연장 미사일 등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무기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삼는다며 무기 수입국이 우리는 WMD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미사일 수출국은 수출 결정만 내리고 수입국이 수입 의도를 잘 설명하면 된다는 것으로 또 MTCR의 감시 제재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이 따로 없어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 부담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NSC 결정 전에 사거리 확대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방산업계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미국이 NSC 결정 전에 사거리 확대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허락하고 나서 한국이 천무의 사거리 제한이 500km로 늘어났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해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천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UAE가 도입해 쓰고 있는데 UAE에 수출된 천무의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되면 페르시아만 건너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해 중동에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사거리를 늘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무의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된다면 후티 반군 등의 공격에 완벽하게 반격해서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유사시 이란까지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곧바로 반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하이마스나 미사일 대량 생산 보급이 힘든 상황에서 한국산 미사일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정보통에 의하면 불안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주요 무기 수입국 중한 곳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서 이 결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 이를 미국이 승인하면서 사거리가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거리 제한이 풀린 한국산 미사일, 로켓포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의 사거리 9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0기를 수출했고 러시아는 이미 20기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기에 천문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했다는 것은
중동 지역보다도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또다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이우 군사행정청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에 이달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키이우 접근 도중에 모두 요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예비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3회 연속으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선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화력을 공급하려 하는데 이를 지금 폴란드가 생산하는 호마르케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서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선포한 바 있는데 당초 155포탄이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1호 전달 무기는 500km를 타격할 수 있는 호마르케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300km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이유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무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관련 군사 트위터를 운영하는 하크메이스는 지난 15일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 호마르케이가 등장하자 이에 관련된 글들을 올렸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궁극적으로 600개의 호마르케이 인수하게 된다며 호마르케이는 호마르어보다 2배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며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에서 지금 약 800만 1000개의 KTSSM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을 노르웨이와 말레이시아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크메이스는 가장 재밌는 것은 한국의 KTSSM 미사일이 고성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쟁사 모델 노린코의 킹드래곤 300보다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KTSSM 이 중동 국가 입찰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중국은 성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중동 국가들을 유혹해왔는데 한국산 천무는 놀라운 정확성과 파괴력을 지니면서도 중국산보다도 더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무의 극강의 가성비에 감탄하며 중동 국가는 물론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천무를 바라보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크메이스는 최근 K239 천무에 대한 놀라운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K239 천무는 미 육군과 미 해병대처럼 두 가지의 미래 변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는 미사일 발사대 포드가 하나 있는 LSAM 기반 시스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AML과 동일한 개념인 무인 K239라고 했습니다. LSAM 기반 천무는 해군 상륙정 갑판에서 작전을 전제로 하고 무인 K239는 해병대의 화력 지원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무의 개발과 진화가 놀라운 속도로 이뤄진다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관심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천무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나면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더욱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까지 460km인데 이전에는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천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벨라루스 쪽에서 도발한다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는 강철비를 맛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도 천무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400km 거리에 있는 러시아의 크롬반도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무를 몇 해 전부터 도입 검토하고 있는 노르웨이도 천무를 배치한다면 러시아 북쪽의 요새들을 요격할 수 있어 상당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천무 사거리 연장은 더욱 강력한 전력이 될 것이므로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필두로 국산 미사일 및 무인 드론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앞으로 탄두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린 개량 미사일이 생산 수출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사거리 9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처럼 보다 강한 위력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이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오며 현무미사일 시리즈를 꾸준히 개발해 진화시켜왔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무 계열의 미사일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며 핵전력이 없는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기술을 이용해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달했다며 그동안 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및 주변국이 도발할 수 없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35를 사지 못하는 나라들은 러시아나 중국산 스텔스기를 살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산 KF-21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겨나면서 글로벌 전투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창 전쟁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이 없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KF-21을 살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두 개의 나라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이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수출형에 중국은 굉장히 놀라는 듯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중국 텐센트에는 KF-21 여러 모델을 갖춘 하나의 전투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먼저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3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이 전자전 전투기 KF-21A, 성능 개량 버전 KF-21EX, 그리고 수출형 KF-21SA를 개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KF-21의 외관 특성은 미국 F-22 및 F-35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핵심 동력 구성은 미국산 F-414 엔진 2개로 최대 비행 속도는 마일 0.8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KF-2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숙한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철단 전투기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수산업에서 갖는 큰 장점은 서방 국가로부터 선반 제품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하면서 KF-21의 1차 생산 가격은 1,000억 정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수출을 고려했고 국제시장에서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들과 경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의 기사는 다른 중국 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놀라운 개발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중국다운 부정적인 의견으로 끝냈습니다. 한국이 자체 주문에 의존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F-35를 구입할 것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로 초기에는 항공산업이 강했지만 자글 부족으로 꼴디쳐 결국 라팔과 F-35를 구입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원가를 회수하거나 수출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만 진정한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마치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여러 조건에서 F-35 시리즈를 팔지 않는 국가들에게 아직 러시아 수-57과 중국 J-35의 명확한 수출 판매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속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원래 중국과 러시아에 속했던 잠재 국가들을 점유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같이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01 중국 전투기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인다. J-35는 잡재 고객이 전혀 없습니다. 수-57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31은 너무 느리다. 다 팔아버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체도 팔아서 차세대를 연구해보자. 당연히 굴착기만 만들 수 있다. 사실 중국산 스텔스기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동남아 5개국은 러시아산 수-57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러시아산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기에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러시아산 수-57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말레이시아 매체 22는 제14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 높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최근 5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14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 뜻밖의 전투기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KF-21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갑자기 수-57과 한국산 KF-21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수-57과 KF-21 모두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RMAF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수-57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이미 1995년 미그 29를 시작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운영, 서비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숙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F-21은 FA-50 경전투기에서 논리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4대의 FA-50M의 초기 배치는 2026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4대는 2027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18대의 항공기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A-50의 도입은 보라매를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예비품 및 지원 패키지를 수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금 막 도입한 FA-50으로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도입할 것이 가장 유력했던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산 KF-21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사실 동남아에서 중국산 스텔스기를 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미얀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얀마조차 중국산 전투기에 대해 침을 뱉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구매한 JF-17을 기술적인 문제로 못써서 전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을 2016년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공동 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도입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 6대가 도착했는데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JF-17이 구조적 결함과 무기 부풀 기술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미얀마군의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도 러시아산 전투기만들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텐센트에는 지난 7월 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J-20을 때리고 J-11을 발로 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KF-21의 재원과 무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한국이 추구하는 화려한 전투기 편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투기가 우월하다고 알고 있던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는 듯하며 실제 싸워야만 누가 더 강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동남아에서 KF-21을 도입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라면 지금 중남미에서는 페루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페루의 군사 채널에서는 페루는 5세대 항공기를 보유한 최초의 남미 국가 KF-21 보람의 우월한 전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페루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페루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대체해 페루와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페루에서는 이미 한국과 공동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영상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KF-21은 페루의 미래입니다. 1970년에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199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공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이 한 기술적 도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루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의심할 여지 없이 KF-21 보라매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는 생산 체인의 일부로서 예비 부품을 제조할 것이며 공군력 우위의 거대한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KF-21이 가능하니까 FA-50을 샀지. 우리 군에 좋을 KF-21로 가자.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곡사포를 구매하는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루마니아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155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화는 수십 대의 추적 곡사포 구매에 대해 40억 레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2년 반 안에 군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 방산업체가 신속한 납품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54대의 K9 자주 곡사포와 84대의 지원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이 확정되자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선택이 국가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루마니아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계약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독일과 티르키예 등 최종 후보에 오른 유럽산 자주포가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근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현대로템은 최대 500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레드백 장갑차와 K239천무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 늘린 약 27조 8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무기를 현금으로 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놀라운 관심은 폴란드의 행보를 보았기 때문인데 폴란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마자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납기내 혹은 납기보다 더 빠르게 인도받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올해 나토의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K2 전차, K9 자주포를 가지고 온 폴란드군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자 루마니아에서는 우리도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로뉴스 루마니아가 내세운 제목은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획득할 것이다. 요하니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였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서울 주둔을 위해 안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과 투자는 물론 문화, 교육, 인간 접촉 분야의 협력은 미래 협력의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양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뿐만 아니라 협력 내에서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상대방과 나눈 매우 일관된 논의는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특히 인프라,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상당한 증가를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식량과 물안보에 중점을 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나 콘스탄차 항구와 부산 항구 간 항만, 인프라 분야의 양자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녹색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상대방과의 논의에서 카본프리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루마니아의 개방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네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서울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투자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 중에 인프라 부분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를 동시에 수출하는 쌍끌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루마니아에 K2전차를 수출하면서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은 K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며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철도와 지하철 건설, 연장 개량 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약 59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현대로템은 주요 파트너로 꼽히는데 지금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당시 루마니아의 한 방송에서는 기자가 한국에 찾아와 KTX를 타고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재밌게도 루마니아에서는 기차가 여전히 마차 속도로 운행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선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는 여전히 마차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CFR 네트워크의 상용 운행 속도는 시속 44.681km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2023년 루마니아의 여객 열차 지연 시간은 2022년 430만 분에서 470만 분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철도 스케줄을 초 단위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미래에서 온 듯한 이 기차 여행은 여행하는 대중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운행하는 열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철도 회사인 KTX 열차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다리를 위한 공간이 많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제 휴대폰에 무료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열차에서 이 열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기차를 타던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국의 열차의 청결도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차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결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누 세제 액체, 휴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결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부쿠레슈티와 브라쇼브 사이에 최대 한 노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회사의 열차는 거의 시속 1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차에 탑승한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50km, 최고 속도는 시속 291km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가 되어서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남쪽에서 가까운 거리인 서울까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300km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합니다. 한국에서의 기차 체험은 철도 운송회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단 1분도 지연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KTX가 루마니아의 열차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지연도 안 된다면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고속철을 가지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2전차 500대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루마니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59조 원에 달해 거의 70조 원에 이르는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했는데 지금 사우디,
폴란드 등에서도 고속철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면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전차, K구자 주포 등 기갑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제는 고속철까지 놓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 이어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까지 해주며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나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며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ARM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ARM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는 10억 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러사그러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nm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이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년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nm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ARM.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AR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ARM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ARM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ARM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ARM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ARM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ARM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RM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ARM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ARM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ARM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위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달러 10가 넘었던 위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120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달러 1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위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ARM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ARM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ARM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ARM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ARM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ARM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ARM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RM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ARM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ARM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ARM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RM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ARM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ARM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ARM이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RM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ARM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ARM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ARM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ARM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 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 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